오늘 영상은 그 어떤 투자 이야기보다 그 어떤 거시 경제 분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 그대로 실버의 시대, 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하나가 이 모든 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뉴스 하나 스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실제로 두 개의 주, 플로리다와 미주리가 금과 은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두 주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빚을 갚거나 심지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이 법안이 무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 와, 정치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요즘 세상에 만장일치라니요. 좌파건 우파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금과 은을 돈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순한 투자 수단이었던 기금속이 다시 화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고에 박혀있던 그 은덩어리들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교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흥미롭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타, 텍사스, 오클라호마 같은 주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금화나 은화를 다시 찍어내서 유통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통화에 대한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와 동시에 들려오는 뉴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략광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은이 최근 개정안에서는 조용히 빠졌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슬쩍 제외된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포함된 광물들은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채굴 프로젝트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심지어 비상비축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리스트에서 은이 빠졌다고요? 이건 그저 자원 하나 줄였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광산기업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냐면요, 은은 지금 세계적인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자원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의료기술, 방위산업까지 은이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사일 한 발에도 은이 들어가고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래픽카드, 반도체의 은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걸 더 이상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미국은 실버 정제 능력도 줄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의회는 국내 정제 및 재활용 인프라 확장에 쓰일 예산까지도 삭감했어요. 원래는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목적이었는데 그걸 다 멈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멕시코, 중국, 페루 같은 해외 정제업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요, 자기들만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냥 전제 안 해줄게요 하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면 실물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다고 실버 수요가 줄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늘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동안 ETF로 유입된 실버 자금이 작년 한 해보다 많습니다. 단 6개월 만에요. 그리고 지금 ETF 보유량은 무려 11억 3천만 온스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거의 2021년 레디빨 실버 스퀴즈 때 기록했던 최고치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유입이라는 건 시장이 지금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그걸 먼저 감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ETF 흐름만 봐선 또 안 됩니다. 지금 해외 딜러들의 체감도 매우 중요해요. 딜러사들 모두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딜러는 요즘 미국 전역에 전화를 돌려서 도매 공급처를 찾는데 하루가 다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매가 막히면 소매도 결국 멈추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딜러는 배송 지연이 더 길어지고 있고 프리미엄 스프레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고 자체가 없으니까 고객 입장에선 사도 배송이 늦고 팔려고 해도 마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걸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은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걸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공급망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투자자들 눈에는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1980년대를 한번 볼게요. 당시 은 가격이 거의 50달러에 도달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었고 달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려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은은 그 전조 역할을 했어요. 그때 은은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은 가격이 급등한 건 와, 은이 좀 오른다 이게 아니라 뭔가 큰일 났다 이런 경고음이었어요. 그 다음 큰 급등은 2011년입니다. 이때도 50달러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 배경은 유럽발 재정위기,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유로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했지만 은은 정말 미친 듯이 급등했어요. 왜? 실물에 대한 수요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은은 지진계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동이 느껴지면 먼저 흔들립니다.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은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그 진동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은이 올해에만 약 30% 상승을 했고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사이의 괴리도 커지고 있고 실물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괴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거래자들이 실제로 인도 가능한 실물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 빠듯해졌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은이 더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시장 렌탈 마켓이에요. 실버를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거 그냥 빌려주기 싫어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더 귀해질 게 뻔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올해 이 상승 단순한 해프닝 아니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에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단타 트레이더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따라붙는 게 전부였다면 뭐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 연금 펀드, 국가 주권기금, 심지어 중앙은행 일부까지도 은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금을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 인도 내 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요? 금보다 싸고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은은 더 나은 가치 대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무서운 흐름,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준비기금에 은을 추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 중인 달러 대체 통화 시스템 안에서 은이 금보다 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금은 워낙 감시도 심하고 가격도 비싸지만 은은 그에 비해 유연하고 거래가 되게 자유롭습니다. 조용히 쓸어담기 더 쉽죠. 만약 러시아의 움직임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실버 시장은 순식간에 공급 부족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금과 은의 관계, 특히 금은 비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금과 은의 비율은 약 89 정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금 1g을 사는데 은이 무려 89g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역사적인 평균은 지난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0에서 50 사이거든요. 지난 5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를 늘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수록 이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은이 더 빠르게 오르고 금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비율이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금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쳐도 은은 적어도 온스당 74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은비는 평균일 뿐이지 위기 상황에선 더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2011년엔 32까지 내려갔고 1980년대에는 15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도 한번 보죠. 1980년 당시 은의 고점은 50달러였지만 그걸 오늘날 달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97달러입니다. 2011년 고점은 71달러 수준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39달러. 아직 절반도 못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물가도 올랐고 시스템 리스크도 커졌고 산업 수요도 늘어났는데 가격은 오히려 과거보다 낮아요. 그 말은 뭐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수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은이 약 40%에서 5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이 산업용으로 바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즉, 채굴에서 나오는 족족 산업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태양광 패널, 여기에는 은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붐이 밀면서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이게 은 수요를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됐죠. 여기에 더불어 전기차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센서, 회로, 은이 없으면 안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AI 붐과 막대한 데이터 센터로 은의 사용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은은 한번 쓰면 회수율이 높지가 않아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소량으로 분산돼서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모해버리고 회수 비용도 높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빠듯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게다가 정부는 정제와 채굴 예산을 삭감하는 중이고 이걸 종합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금은 보통 공포에 반응합니다. 시스템 불안이나 통화 불신이 생기면 금이 먼저 반응하죠. 근데 은은 좀 다릅니다. 은은 공포와 동시에 기대를 반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큰 변화가 온다는 그 기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아주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은입니다. 특히 유동성이 타이트해졌을 때, 즉 매도자는 없고 사겠다는 사람만 있을 때 은 가격은 마치 누가 댐을 터트린 것처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은 시장 자체가 작거든요. 전 세계 은 생산량 전체를 다 합쳐도 금 시장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은 시장의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수준인데 그게 전체예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의 하루 주식 거래량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사기 시작해도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공급은 급히 늘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은 비교적 덩어리채로 보관되고 시장도 크고 정제도 잘 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은은 그렇게 안 돼요. 공급망 하나 꼬이면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도매 유통이 끊기고
정제가 지연되고 해외 수입마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요. 멕시코는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갈등 때문에 공급 흐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중국은 재활용 고철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공급망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ETF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물 매수도 늘고 있고 심지어 몇몇 중앙은행들까지 은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은이 단순한 산업용 금속도 아니고 단순한 귀금속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속은 사실상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실버는 골드보다 훨씬 더 작은 시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은 시장은 약 한 3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작은 수준이냐면 애플의 시가총액의 0.0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장은 전체 인류 문명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다루고 있죠. 이미 이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은은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 10% 오를 때 은은 막 20%, 30%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은은 시장이 작고 유동성이 낮아서 감정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은이 먼저 터지게 됩니다. 셋째, 은은 실제로 사용됩니다. 금은 대부분 보관만 하죠. 근데 은은 태양광 패널에, 전기차에, 군사 장비에, 의료기기에, 반도체, 그래픽카드, 매일, 매시간 세계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회수도 안 되고 사라지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위협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도 불능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은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선물 계약이 있잖아요. 선물 계약. 그러니까 대부분 나중에 실물을 인도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그 물량이 없거나 정제 운송 문제 등으로 못 준다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인도 불능 사태입니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귀금속 투자 전문가 빌 홀턴은 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느냐면요. 은이 인도 불능에 빠지게 되면 72시간 안에 금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말 그대로 멈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계약은 있는데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계약의 가치는 0이 됩니다. 아무도 그 계약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계약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면, 즉 달러와 채권과 외환보유고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한 시장 이슈가 아니라 신용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예전에 독일이 미국 연준에 맡겨놓은 자국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은 뭐 물류가 어렵다, 시간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무려 3년이나 걸려서 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747 화물기 몇 대면 하루에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었거든요. 그 말은 즉 그 금이 실제로는 없었거나 없을 수도 있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런던에서는 실제로 금이 거의 인도 불능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세 문제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말 실문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은에서 먼저 터지게 된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이 인도 불능이 되면 그보다 더 큰 금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확산되거든요. 그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금도 인도 불능 상태가 바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답도 없습니다. 신용, 계약, 법정 통화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빌 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버는 골드라는 금융 폭탄에 붙은 도화선이다.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값, 은값 오른다고? 근데 막상 체감은 안 되잖아.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뭘. 하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2년 전 금은 1,700달러 정도였어요. 지금은 3,400달러 정도입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현금이 만약에 그대로였다면 그건 금 기준으로 봤을 때 50%나 가치가 하락한 거죠. 지금 기준은 더 이상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은 금과 은으로 이동하고 있는 패러다임인 거죠. 그게 세계 중앙은행들이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흐름들, 금과 은의 움직임, 인플레이션, 국채 수익률 상승, 시스템 리스크 확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셋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리셋이 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며 신뢰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결국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빌 홀턴을 이걸 두 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1단계에서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거라고 해요. 정부는 기존 시스템이 붕괴된 뒤 당신의 계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CBDC를 통해 국민을 포섭하려 들 거라는 거죠. 마치 구제해주는 척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이 통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CBDC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조건부 돈이에요. 이 돈은 여기에만 쓸 수 있어요. 당신은 정치적 위험 인물이니 송금 차단,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캐나다 트럭 시위에서 이런 걸 목격했습니다. 정부가 시위 참여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죠. 그게 바로 CBDC 시대의 예고편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경제생활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공황을 유도하는 것. 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주식이 폭락하고 파생상품 시장이 터져서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뭐든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게 바로 그레이트 테이킹, 대약탈의 시대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의 파생상품 규모는 수경 달러 단위입니다. 이 파생상품들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고 그 기반은 신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에서 디폴트가 터지면 그 충격은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A 금융기관이 B와 수십억 달러짜리 파생 계약을 맺었는데 A가 파산해버리면 B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B와 계약을 맺은 C도 불안해지고 C와 연결된 D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빌 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금융 음란 파티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럼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뒤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시나리오, 이게 바로 CBDC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만들려 하겠죠. 그것이 브릭스의 통화든 IMF가 주도하는 SDR이든 아니면 미국이 준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쨌든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자가 다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에 금과 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불안화폐를 믿게 되지 않는 그날 남는 건 결국 귀금속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은 핵심이고 은은 금으로 가는 도화선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은? 그거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은은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금이나 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것들은 문제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그널이 울리고 있습니다. ETF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실물 수급에 병목이 생기고 있고 인도 불능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고 있고 투자자들은 은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된 거죠. 리셋은 미래형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리셋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